올림픽 개막식 방송에 부적절한 영상과 자막을 내보낸 MBC가 어제 축구 경기에서도 상대국을 조롱하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박성재 사장이 사과했지만 외교 마찰까지 우려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결심을 굳히고 시점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현역 당협위원장의 윤석열 캠프 합류를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호남이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적 없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백제 발언을 두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 선관위와 송영길 대표가 경고장을 꺼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4인 맞벌이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38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자세한 기준을 취재했습니다.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감시설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이 주춤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행보에 속도를 내며 반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다음 달 15일 광복절 이전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에 앞서서 당내 인사를 영입하는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후원금 모금도 오늘 시작됐는데 첫날 19억 원을 넘겼습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항로, 그런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다.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입당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8월 15일 이전 입당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생 탐방이 8월 초에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광복절 특사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그 전에 입당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겁니다. 야권을 갈라놓기 위한 어떤 정치적 술책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입당에 앞서 국민의힘 내 새 결집과 명분 쌓기도 시작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40명은 입당 촉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데 이어 내일은 부산을 찾아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납니다. 오늘부터 후원금 모금도 시작했는데 오후 4시 30분 기준 모금액은 19억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첫날 9억 원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8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마스크를 쓰고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최 전 원장 측 인사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한희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은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당원 영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존에 입당해 있는 분들하고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당 민주주의 기본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되는 게 선호가 바뀐 느낌이다. 아직 국민의힘에 입당도 하지 않은 후보를 당원들이 공개 지원하고 나선 것을 지적한 건데 입당을 앞두고 있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내 새 확산을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최 전 원장도 윤 전 총장과의 일전에 대비해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부터 했습니다. 대리인이 등록한 윤 전 총장과 달리 국민의힘 로고가 박힌 마스크를 쓰고 직접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후원회를 둘 수 있어 등록을 서두른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는 그러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저희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측과 최 전 원장 측 간 신경전이 이어지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이 아닌 대선 주자를 지원하는 게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캠프로 간 당협위원장들을 징계할 수 있다며 윤 전 총장의 빠른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당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역주의의 강으로 가서는 안 된다. 보다 못한 민주당 대표가 경고를 하고 나섰고 당 선관위도 볼썽사납다며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둘러싼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의 날선 공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호남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를 통합한 적이 없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을 두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발언의 취지를 왜곡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보도를 했었는데요.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뭘 왜곡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판도 제가 제일 온건하게 했을 겁니다만. 그러면서 지역주의 논란 발언은 자제하라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역주의를 소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언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 감정을 누가 조장하는지 판단해달라며 인터뷰 녹취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또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도 있겠다. 이긴다면 이건 역사다.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 아닌데 이 전 대표 측이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망국적 병인 지역주의까지 동원해서 옳거냐고 그냥 달려들었던 것이죠. 공방이 거칠어지자 당 선관위는 각 캠프 관계자들을 불러 볼썽사나운 공방을 멈추라고 경고했지만 대선 주자들 간 비방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그래서 윤수민 기자가 호남을 찾아가서 민심을 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이 치열한 지역주의 논란을 호남 시민들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전체 당원 가운데 40%가 호남 당원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시죠. 주말부터 이어지는 민주당 대선 주자 간 지역주의 공방에 광주 시민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백기현이 신라님을 보고되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옛날부터 지역 감정을 박정희 때부터 발라놨거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나라에서 서로 이제 어떤 지역주의라든가 이런 것을 앞세워서 자기 이득만을 챙기고자 하니까 같은 당에서 서로 제살 깎게 먹는 식으로 해서 서로 상대방을 비판한다는 것은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죠.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지역이 크게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어차피 보면은 그냥 한 나라인데 뭐 여기 지역에서 나와야 돼, 저기 지역에서 나와야 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웃긴 것 같거든요. 대선 후보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서민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서민이라서 좀 서민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을까 해서. 이낙연 씨, 그 양반의 그 총리지절도 보니까 잘 원만하고 그랬어요. 전라도는 도지사 할 때부터 쭉 겪어봤어요. 첫 대통령 선거는 좀 어떤 분한테 뽑고 싶으세요? 저는 딱히는 없는데 그냥 우리나라를 다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은 다음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경제 살리기를 꼽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어색한 만남, 추미애,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났습니까? 네, 맞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전북 김제의 금산사에서 열린 월주수님 연결식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자, 저 화면상으로도 좀 어색함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서로? 네, 두 사람은 5분 정도 간격을 두고 이렇게 식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자리는 같은 줄, 한 자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추 전 장관은 앞쪽을 응시했고요. 윤 전 총장은 연결식 순서 등이 적힌 안내문을 연신 들여다보면서 서로 아는 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출마 이후 처음으로 좀 만나서 그 얼굴 보셨어요? 네. 어떻게 어떤 말씀이라도 좀 나누셨나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고요. 오셨는지 몰랐는데 헌화하고 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뭐 얘기 없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했군요. 네, 윤 전 그랬나 총장이 검찰총장 그만둔 이후에는 처음으로 만난 거죠, 두 사람이? 네, 그래서 언론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컸습니다. 추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이후에도 윤 전 총장을 꽝에 자신을 매에 비유하면서 공격해 왔는데요. 배가 꼽지 않는 배다. 이미 뻥이 추락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보다는 주로 문재인 정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오늘 취재진들과 각각 질의응답을 하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는데요. 그동안의 갈등이나 설전하던 모습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인을 추모하는 자리라 더 그랬겠죠.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외면당한 진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재수감됐죠. 그렇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2년 3개월 만에 창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김 전 지사는 마지막까지 사법부가 진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수를 모자라! 진실을 모자라! 모두가 진짜다!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게 지금 오늘 현장 모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도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요. 저분은 누굽니까? 네, 김경수 전 지사와 부인 김정순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 씨와 포옹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고요. 이외에 경남도당 위원장인 김정호 의원이 이제 재수감되는 김 전 지사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이 얼굴이 익숙한 민주당 의원들은 또 많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내년 대선이 좀 신경 쓰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재수감 당일인 오늘은 온라인상에서도 김 전 지사를 위로하거나 응원하는 글은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안 했더라도 그동안 판결 이후에 옹호할 만큼 했죠. 그렇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 대부분 이 판결 이후에 반성 대신에 김 전 지사를 옹호했었죠. 저도 대법원 판결에 크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의 진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참 안타깝다고, 또 어제 정세균 전 총리는 SNS에 이 밤이 지나면 거짓의 감옥으로 당신을 보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수감되면서도 외면당한 진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사법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난 진실을 누가 외면하고 있는지, 결국 어떤 진실이 돌아온다는 건지 선뜻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 653일을 채우게 됐는데요. 그게 사법적 최종 판결입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국민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말이 많았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소득을 보는 기준이고 1인당 25만 원입니다. 다소 복잡한 지급 대상 기준, 박지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정부가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입니다.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직장, 지역, 혼합, 가구별로 선정 기준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11만 3,800원, 2인 가구는 19만 1,100원, 이렇게 소득기준 하위 80%가 나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만큼 연소득 5천만 원 수준까지 일괄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은 만큼 외벌이 가구 기준에 가구원 수 1명을 더 추가해 적용합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건보료 합산이 38만 원 미치라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전 국민의 88%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 기준 역시 다른데 만약 가족 내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별도의 혼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 표준 9억 원, 시가 기준으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갖고 있거나 예금 이자 같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고액 재산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습니다. 단돈 10,000원 차이로 지급 여부가 갈릴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일단 정부는 8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인데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로 한정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는 1,318명, 20일째 4자리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델타 변이입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까지 황규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전부터 병원 대기실에 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 55세에서 59세 연령층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데 접종 백신 고지도 일정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저는 모더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화이자더라고요. 저는 모더나인 줄 알았어. 어제서 알았어요. 좀 의심스럽다랄까? 좀 갑자기 사주로 바뀌니까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당황스러웠어요. 모더나 백신 부족으로 수도권의 접종 백신이 6일 전 갑자기 화이자로 바뀌면서 의료진들도 분주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도 믹스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준비 시간이 기는데 그래서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뭐 아르바이트 직원을 더 뽑아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주춤했던 백신 접종이 재개됐지만 그새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3%였던 델타 변이 검출률이 한 달도 안 돼 48%로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비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제치고 델타 변이가 이미 우세종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과반 이상으로 어찌면 곧 전체 유행이 델타 변이라고 간주를 해도 될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제어하지 못하고 지금 상태로 가면 8월 말 2,000에서 3,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네, 코로나 하루 확진자 중 비수도권의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10명 중 4명이 비수도권에서 나온 겁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되는 가운데 대전과 경남 김해시는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번화가에 있는 술집입니다. 주말 장사는 했지만 당분간 영업을 못합니다. 문을 다 닫았고 직원들도 다 그만둔 상태죠. 대전의 거리두기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4단계로 격상되면서 클럽이나 감성주점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도 가운데 4단계가 적용되는 건 대전이 처음입니다.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되면서 식당도 매출이 걱정입니다. 4단계 격상 이후 일주일간 수도권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대전의 4단계 격상의 주된 원인은 태권도장 집단 감염이 지목되고 있는데 자영업계 전체로 불똥이 튀자 상인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너무 억울하죠.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건 없는데. 문제는 대전처럼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국내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40.7%로 4차 대유행기로 접어든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시는 외국인 유흥주점발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3일 민노총 집회에 참석한 이후 확진된 3명의 감염 경로가 집회가 아닌 7일 방문한 음식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상우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이 더디다 보니 백신 관광 상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 가서 백신을 맞고 오는 1,500만 원짜리 관광 상품이 나왔는데 입국 후 자가격리 등 따져봐야 할 점도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박 27일 일정의 미국 여행 상품입니다. 도착 다음 날과 여행 23일째 되는 날 화이자 백신 1, 2차 접종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서는 해외 관광객에게 무료로 백신을 접종해주는데 국내 한 여행사가 이를 이용해 백신을 맞는 여행 상품을 내놓은 겁니다.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상품이지만 백신을 언제 맞을지 불안한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릅니다. 문의는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많이 주시는 편이신데요. 큰 신뢰학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로 문의를 주시는 내용은 입국해서의 자가격리 부분이시고요. 미국의 한 여행사도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얀센 또는 화이자 백신을 맞춰주는 현지 관광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해외 백신 접종 상품이 나오는 데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미국 가면은 바로 그냥 백신부터 놔준다고 미국을 가자 이게요. 백신 맞기 위해서. 미국은 백신 남아들어왔는데 왜 그러면 한국에서 그 백신을 못 가져가냐 이게요. 당분간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해외 나가서 접종을 하는 것보다 적응하고 사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역당국은 원정 백신 접종이 법적으로는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접종을 했더라도 관광 목적이면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국내 백신 접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백신 인센티브에서도 제외됩니다. 또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현지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4일 전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건당국에 임신부에게도 코로나19 백신 맞히자는 의견을 전달했죠. 임신 중에 백신 접종이 엄마와 태아에게 미칠 영향 어디까지 연구됐는지 확인해 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CDC가 미국 임신부 접종자 3만 5천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볼까요?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외에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는데요. 접종자 대부분은 25세에서 34세 사이 임신부였고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올해 1월부터 임신부에게 화이자 백신을 맞히고 15,000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백신 맞은 임신부의 감염 가능성, 미접종 임신부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엄마에게 생긴 항체가 뱃속 아이에게도 전해질까요?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백신 접종으로 생긴 항체가 제대혈과 모유에서 확인됐다고 발표했고, 워싱턴대도 백신 맞은 산모의 모유로 아기에게 항체가 전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In fact, the antibodies that the mother has can go through the breast milk to the baby, but there's absolutely no harm. It's very safe. 이미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만삭 임신부에게도 백신을 맞히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화이자, 모더나 같은 제약사의 임상시험 당시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아서 위험성을 판단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할 때 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제외를 시킨 상황이었습니다. 뱃속 아이의 건강 걱정되겠지만 8월, 9월 중에 나올 예정인 방역당국의 지침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 회의에선 이 청해부대 장병들의 이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당 의원마저도 이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안타까워했는데요. 자, 이 와중에 서욱 국방부 장관, 청해부대 임무는 성공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집단 감염에 대한 지휘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신 공급을 시도했지만 기항지 국가가 거절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만이라는 국가하고 협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거기 있는 백신도 맞출 수가 없었고 우리가 백신을 갖고 와서 맞추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청해부대 임무 수행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4진이 수행한 그 임무가 성공했느냐를 갖다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성공의 임무했습니다. 야당은 서 장관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퇴각을 한 건데 감염병한테 져서온 건데 그걸 성공했다라고는 장관의 인식이 문제가 큰 거예요. 적들과 싸우다가 후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무능에 의해서 고국으로 회군한 거잖아요. 청해부대 장병 후송을 위해 공중급유기를 급파한 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던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55만 군인들이 절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청와대의 대응 이런 부분들은 조금 국민들의 심기를 거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한 접근 방식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서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경질해야 한다며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군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공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행 사망 사건에서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사관이 수감시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의 수용자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성추행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성추행 피해자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중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부사관. 성추행 사건 발생 당일 부대 밖 회식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후 이중사를 회유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군내 구치소격인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미결 수용실에 구금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55분경 수용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미결 수용실은 화장실이 딸린 지하 독방으로 CCTV는 복도에만 설치돼 있고 방 안에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은 수용자가 일정 시간 보이지 않을 경우 방에 들어가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군 수용시설에서 어떻게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감시체제가 안 돼 있었느냐. 강압수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의 수용시설하고 이건 반드시 포함시켜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던 A 부사관의 사망으로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중사 남편 측은 변호인을 통해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차질이 빚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영내에서 피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처음입니다. 성추행 사건과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피고인의 사망 사건까지 군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함께 살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의 신원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48살 백광석, 공범은 46살 김신남입니다. 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 앞에 대기 중인 구급차로 머리에 붕대를 두른 남성이 옮겨집니다. 제주에서 10대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48살 백광석입니다. 검거 사흘 뒤 유치장에서 자해를 해서 치료받으러 가는 모습이 채널A 카메라에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백광석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공개 이유에 대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 범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잔혹한 수법과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백광석의 범행을 도운 공범인 46살 김신남의 신상도 공개했습니다. 범인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피해자 가족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했다 해서 하면 풀어지지는 않지만은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체벌의 형벌만 내려주셨으면. 경찰은 내일 백광석과 김신남을 검찰에 넘길 때 이들의 얼굴을 언론 앞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어제로 임대차 3법이 처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께서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 갱신 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렇게 임대차 3법이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줬다고 자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민들은 더 열악한 환경이나 외곽으로 그것도 비싼 가격을 주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1년이 지난 부동산 현장, 박정서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10분 넘게 걸리죠. 여기 생각보다 경사가... 저도 맨날 힘들어요. 서울 빌라촌 언덕배기에 반전세로 사는 최모 씨. 지난해 7월 갑자기 터진 전세 전쟁이 떠오릅니다. 마음에 들어서 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 집을 보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던 거예요. 엄청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왜 먼저 보여줬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 같다. 아찔한 상황이 있어. 1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정확하게 임대차 2법 딱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적이던 전세 시장은 6월부터 꿈틀거리더니 법 통과 뒤엔 완전히 고삐가 풀립니다. 그때부터는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씨가 마른 아파트 대신 빌라 다세대라도 잡자는 패닉 임차가 시작됐고 매매보다 비싼 깡통 전세도 속출했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순 없었습니다. 전세 대출로 보증받은 금액 외에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안전한 느낌으로 차라리 월세로 가야 되나? 간포기 상태로 지내고. 집을 줄이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내하는 것도 한계. 결국 서민들은 서울에서 더 못 버티고 멀리 경기도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자체는 신규 계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경기도로 나가는 것들이죠. 나가는 수요 같은 경우는 진짜 주택 수요가 많습니다. 15평 정도 돼요. 또 많이 올랐고 더 아이도 있고 해서 지금 빨리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울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수도권 전체로 퍼진 패닉 임차와 전세 대란. 서울 교통이 편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똑같이 전세 품귀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전세값마저 오른다면 솔직히 좀 힘들 것 같아요. 더 멀리 나가 살게 되겠죠. 해법은 임대차법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공급을 늘리는 것. 전세 수요를 줄이고 전세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합리적으로 집주인한테 월세를 전세로 돌리면은 세금 혜택을 주겠다, 대출 혜택을 주겠다는 공급이 단기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수요 줄이는 것도 양도세만 인하해도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무지 높거든요. 매매 시장까지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주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번 정부에서는 그걸 거의 못할 겁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 박정서입니다. 네, 다시 도쿄입니다. 코로나로 역대 가장 힘든 환경과 싸워야 하는 각국 선수들. 지독한 폭염과 싸우는 것도 고역입니다. 여기에 대형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테니스 경기가 열리는 아리아케 경기장. 입구 지면에 온도를 재봤더니 45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땅에 아이스크림을 놓았더니 10분 만에 모두 녹을 정도의 열기입니다. 오늘 도쿄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이달 18일까지 열사병으로 구급차에 실려간 사람만 540명에 달합니다. 특히 야외 종목 선수들이 비상입니다. 국제테니스연맹은 30도가 넘으면 경기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특별 폭염 대책을 이틀 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를 비롯해 선수들은 최악의 더위라며 해가 진 오후 6시에 경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For all the athletes, it's tough conditions, but it's especially if you're playing at this time of day, you play sort of 1, 2 o'clock, it's really hard. 양궁 경기장에서는 러시아 선수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상당수의 야외 경기장이 바다 쪽에 있고 습한 상황까지 이어져 선수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지만 조직위 측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もともとはこのヒートカウンターメジャーというのがとても大きなトピックでもありましたので、十分な氷と水の用意を。 여기에 내일은 대형 태풍 네파타까지 도쿄에 상륙하고 최대 100밀리의 비도 예상돼
내일 우리 선수들이 참가하는 양궁 개인전 등 야외 경기 상당수가 오후 이후로 연기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벌써 우리 대표팀의 기쁜 금메달 소식이 많은 만큼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던 예전이 그립습니다. 올림픽 시즌이면 사람들이 붐볐던 호프집 같은 상점들은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할 만큼 조용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2009년 문을 연 호프집입니다. 과거 올림픽 월드컵 때마다 45석 규모의 가게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응원도 하고 정말로 축제 분위기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말 그대로 파리만 날리는 상황입니다. 문을 왜 열었나 싶을 정도로 아예 올림픽이랑 이번에 코로나랑 맞물려서 저희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죠. 한 치킨집은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매출은 많이 떨어졌죠. 일단 올림픽 자체가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보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올림픽 특수가 사라진 건 가전업계도 마찬가지. TV의 경우 매번 올림픽에 맞춰 최고급 신제품을 내놓고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 이번엔 차분하다 못해 조용합니다.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지난해부터 이미 TV 교체가 많이 이뤄져 올해는 오히려 판매가 줄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올림픽 열기 속에 혼술족을 위한 편의점 맥주 판매만 그나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더위가 지칠 줄을 모릅니다. 수도권 등 서쪽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고요. 서울은 오늘까지 엿새째 35도를 넘어서는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내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 서울과 대전은 35도까지 올라 푹푹 찌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맑겠지만 낮부터 동쪽 산지와 해안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에서는 너울이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8호 태풍 네파탁은 내일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수도권 지역에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폭염에 태풍까지 굳은 날씨지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수들의 좋은 소식 기대합니다.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